오늘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박만수 교수님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한 재고찰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냥 쉽게 한미조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한미조약 그 1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미조약 100년대에는 큰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부터는 별로 그 한미조약에 대해서 별로 큰 행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미관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교회 얘기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한미조약 140주년 기념 한국교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해방 공간보다 제너럴 샤마노 사건과 조미조약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자유역사 포럼에서 저보고 초기부터 좀 개략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략적인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 발을 들여가지고 아주 세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너럴 샤마노 사건부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이르기까지 한 10편의 논문을 지금 쓰고 일부는 이제 발표하고 일부는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오늘 이것도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과정과 그 이에 대한 재고찰 이렇게 해서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PPT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유치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도가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고 또 하나는 전 세계 지도입니다. 왜 제가 이 두 지도를 넣었냐면요. 과거 19세기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조금 몽고 이런 정도 아는 이 동북아시아밖에 우리가 몰랐다고요.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에 우리는 보다 큰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요. 바로 이 점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조선시대까지는 세계,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동양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 분기점이 어떻게 보면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186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60년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북아 세계가 이제 지나가고 보다 더 큰 세계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조선 사회 이전에, 근대 이전의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참고하기에 부적절한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세계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시아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조선시대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조미조약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조미조약의 중심 인물이 이용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슈펠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조미조약을 슈펠트 조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슈펠트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은 사실 중국 이용장이에요. 이용장이 조미조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슈펠트는 조미조약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19세기의 마지막 폐쇄 국가를 서구 문명의 범죄에 폐입시킨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슈펠트가 사실 1880년에 미국이 이 슈펠트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아직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서양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들을 찾아서 미국과 수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들 뭐 영국이랄지 프랑스랄지 러시아랄지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미국과 조약을 맺도록 하라고 하는 특별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을 따라서 1880년에 이 슈펠트가 전 세계를 일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유럽의 중요한 나라와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물론 작은 섬 같은 조그마한 나라들은 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서는 뭐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나라는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슈펠트는 조선을 19세기의 마지막 폐쇄국가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미조약을 통해서 마지막 폐쇄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문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서구 문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과 만나게 되었다고요. 사실 19세기 이제 중반 이후로 가면은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형식적으로는 영국이 아주 뭐 큰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국은 이미 져가는 나라고 미국은 이미 이제 떠오르는 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꼴찌가 1등을 만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요. 우리 한반도는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늦게 문을 연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꼴찌가 문을 여는데 그때 누구와 만나게 되느냐, 세계 1등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꼴찌가 1등을 만나가지고 1등으로부터 직접 배우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중간을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다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사실 꼴찌가 1등을 만났지만 1등은 별로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실 미국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꼴찌가 1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의 모든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20, 30년 도입하다 보니까 갑자기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조미조약이 1882년에 맺었지만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1945년이죠. 그러나 이제 시작은 1882년이니까 그래서 꼴찌가 1등을 만나게 되어서 1등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세계 선진대열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서구 문명의 문을 열을 때 미국과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나라는 영국과 만났고, 어떤 나라는 프랑스와 만났고, 어떤 나라는 스페인과 만났고, 어떤 나라는 포르투갈과 만났고, 특별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만난 나라들은 별로 뭐 성장을 못했어요. 프랑스하고 만난 나라들도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영국은 좀 낫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조선보다 문을 많이 열었지만은 일본은 여러 나라하고 손을 잡았다고. 물론 미국이 문을 열었지만은 뭐 영국과도 손잡고 독일과도 손잡고 뭐 프랑스와도 손잡고, 그래서 이 일본은 서구화했다고 그러지만은 여러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회 제도는 영국, 그다음에 육군 제도는 뭐 프랑스, 그다음에 대학 제도는 독일, 뭐 이런 식으로 이 말하자면 그 서양 여러 나라의 것들을 받아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화된 나라. 제가 이렇게 외국에 다녀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미국화된 나라가 아닌가. 영어를 도시에 가서 영어가 제일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일본 동경에 가봐도요. 그 간판 가운데 영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강남에 가면은 한글보다도 영어가 더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조미조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느냐? 지금까지요 1932년에는요 주로 선교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선교사들 자신들은 뭐 조미조약 이런 걸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교사 자녀들이 말하자면은 마페스 아들은 뭐 그런 거 없고 맥퀸의 아들이랄지 뭐 또 혹은 또 여러 노블의 아들이랄지 이런 선교사의 아들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 논문들이 1930년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어떤 해냐, 조미조약을 맺는데 약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982년에 100주년 될 때에
국내적으로도 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나오고 한국에서 나오고 박사 논문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1982년까지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1982년 이후에 뭐 광주 사태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반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별로 연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992년에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조미조약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 논문의 제목이 뭐랬냐? 조미조약은 제국주의 침략의 출발점이다. 과거에는 조미조약이야말로 서구문명을 받아들이는 그 개화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992년의 그 논문들은 제국주의 침략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슈펠트는 조미조약을 통해서 한국이 서구문명에 편입되어서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이제 1992년에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나면서부터는 거꾸로 조미조약을 통해서 서구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시각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22년 올해가 140주년 해인데 사실 100년 지나고 약 40년 동안 제대로 된 행사를 하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뭐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 30주년에 대해서는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한미 수교 140주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2022년이 92년 이후에 한미 관계가 새로 그 정립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미 운동이 강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2006년인가 미국 갔을 때에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저렇게 반미 운동이 강하니까 언제 저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은 반미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국내 70%가 미국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이 그 80년대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는 한미 관계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관계를 별로 강조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친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옆에서 위협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렇게 해서 친미 반중 정서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를 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그 과제와 잘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한 것들을 쭉 보니까 국외 연구, 외국 사람들의 연구는 주로 영어 자료를 가지고 썼고 국내 사람들의 연구는 주로 한문 자료를 가지고 썼어요. 이 당시에 이제 한글 자료는 없어요. 한문이든지 영어든지.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두 자료를 잘 종합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조민조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갔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의의를 한번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92년도에 나온 논문 보면은 조민조약은 제국주의 침략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옳은 건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주장은 뭐냐면은 조미조약은 미국이 침략 세력이 아니라 극동의 위협의 국가들로부터 조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조미조약이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따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조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혔다고 하는 거죠. 그 중국이랄지 혹은 그 러시아랄지 일본이랄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건 미국이다. 그래서 조민조약이 맺어질 때 미국은 침략 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세력으로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1992년 그 진보주의자들 혹은 좌파들이 그 조미조약을 보는 그 시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882년 조미조약이 맺어질 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침략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도울 세력으로 미국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왜곡해가지고 침략 세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랄지 진보주의자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동북아 정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동북아 정세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는 중화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졌죠. 중국이 대장이고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종속되는 속방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완전히 열외입니다. 중화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중화질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야만 세력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일부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일본이 중화질서가 중국이 중심이고 우리나라가 그 옆에 있을 때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꼴찌였습니다. 중화질서 속에서는 꼴찌지요. 그러니까 외놈이고 뭐 아주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꼴찌였던 일본이 사실은 서양과 손을 잡고 아시아의 강자로 부상을 했다고요. 그래서 1871년에 청일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대등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극동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도 중국의 천자를 만나려면은 그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숙이는 그 예식을 행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일본의 대사는 청나라 황제한테 직접 만나는 1대1로 만나는 그런 그 일을 했어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 극동아시아의 질서에서 보면은 극동아시아의 중화 질서를 붕괴시키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강화도 조약의 1조가 뭡니까?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은 조선과 일본이 같은 나라다. 같은 대등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강화도 조약에 명시를 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나라는 지금 이 당시에 그 속방을 많이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마는 영국한테 잃었고 그 다음에 어디죠? 베트남은 프랑스한테 잃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속방을 서양 여러 나라들한테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선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일본이 조선에 대한 중국의 그 종주권을 인정하지를 않는다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조선은 일본과 1대1로 조약을 맺은 독립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야 조선마저 이르면은 어떡하나. 조선마저 이르면은 우리는 말하자면은 그 중화질서의 중심 세력으로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중국으로서는요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조선이 일본과 대등한 독립된 국가라고 하는 그 조항을 그대로 넣게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조항을 넣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저 조항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하면은 결국 중국으로부터 조선이 독립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속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구 오키나와가 이제 일본의 속국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염려가 드는 거예요. 오키나와를 먹은 일본이 조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러시아가 또 내려오려고 그래요. 러시아가 내려오는 과정에 대해서 뭐 복잡하니까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를 오키나와를 장악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영토를 확장시켜서 연해주까지 먹었는데 조선까지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선은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어요. 중국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조미조약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맺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 맺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 조미조약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의 핵심 과제는 뭐냐면은 조선을 어떻게 중국의 속방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중국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조선을 중국의 왼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왼팔이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계속 속방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여기에 청나라 황제가 1879년 7월에 칙서를 내렸습니다. 그 칙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중국의 속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노리고 있고 러시아가 조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양의 여러 나라와 조선이 조약을 맺게 함으로써 소위 EEJ,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제거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서양으로 하여금 일본도 막고 러시아도 막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침략국으로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를 막아주는 세력, 일본을 막아주는 세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침략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 요즘 그 좌파 세력들이 옛날 러시아가 서방을 보는 그런 눈을 여기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청황제가 이용자한테 당신이 나서서 조선의 문을 열고 조선을 속방으로 유지하도록 해라. 당신이 나서서 조약을 계속 맺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건 비밀 명령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화질서에 있어서는 중국이 속국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속국은 중국한테 예의를 잘 갖춰야 되지만은 중국은 속국한테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밀리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해가지고 조약을 맺으라고 하는 명령을 청나라 황제가 이용장한테 내리게 된 거예요. 이때 쓰여진 것이 이제 황준원의 존책략이에요. 존책략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존책략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살살 잘 꼬여가지고 그 미국과 조약을 맺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조선의 존책략의 목적이죠. 존책략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위협은 러시아가 위협적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존책략을 썼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러시아를 막으려면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친중국, 그다음에 일본과 결합해야 되고,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 여기 핵심은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일본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아직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오게 되면은 결국 러시아도 막아주고 일본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황준원의 존책략입니다. 사실 존책략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고종이 읽었지요. 일본에서 누구예요? 김홍집이 가지고 와가지고 고종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고종이 이것을 읽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고종이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과 손을 잡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 1880년 바로 이때는요, 고종이 제일 영리 똑똑했던 때 같아. 제가 볼 때는요. 고종의 생애 가운데서 제일 적극적이고 제일 훌륭했던 때가 1880년에서 1881, 2년 이때까지 고종은 사실 우리나라를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개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고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승려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왜 승려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 하면은요, 이미 일본의 세력은 조선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870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미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중들이 일본의 그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사람들과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불교와 일본의 불교가 서로 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동인이라고 하는 사람, 탁정식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다 불교 승려인데 고종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가 문을 열고 미국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도록 했어요. 이 당시에 일본에 누가 있었냐면은 하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1 청나라 공사예요. 하여장이 공사고 황준헌이 그 밑에는 참사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하여장의 삼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장이 사실 일찍이 중국이 조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것이 삼책인데 삼책이 상책, 중책, 하책입니다. 상책은 뭐냐? 조선을 중국의 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선을 중국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상책이고 중책은 뭐냐? 중국의 관원을 조선에 파송해서 조선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뭐 총독을 보내든지 그래서 조선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 이거 중책이고 하책은 뭐냐?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청나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서양 사람들과 조약을 맺도록 해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하책이다. 그래서 상중하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용장은요, 바로 이런 그 하여장의 상중하 삼책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별로 받아들일 수 없고 세 번째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용장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장의 삼책을 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용장이 반대를 하니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조선을 뭐 중국의 영토로 한달지, 조선의 중국의 관리를 파송해서 직접 지배를 한달지,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주지조선 외교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여러 나라와 말하자면은 그 조약을 맺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낮은 단계의 중국 정책이 바로 주지 조선 외교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용장과 하여장의 논쟁이라고 그랬죠. 이용장은 전통적인 중화 질서 안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선에 간섭을 해도 그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조용히 조선의 비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간섭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장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양 여러 나라들이 하는 거 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도 조선이 중국의 속방뿐만 아니라 식민지 비슷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을 약간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여장은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쭉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알지만은 이용장이 온건한 입장에서 점점 차례차례 하여장의 강경한 입장으로 바꿔져 가고 있어요. 중국의 정책이. 이것이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은요, 사실 재밌는 것은 제일 첫 번에 우리가 그 조미조약의 무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전책략도 썼고 하여장이 거기에서 훈수도 뒀어요. 그러니까 조미조약을 맺는 1라운드는 어디에서 진행되냐면 일본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2라운드는 어디에서 진행되느냐면 중국 천진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역이 이제 이용장과 조선 측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국 청나라 황제가 조선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용장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장이 조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물론 직급적으로 이용장이 하여장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여장은 가능한 대로 전통적인 중화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은 조선은
중국을 천자의 나라, 황제의 나라로 섬기고 천자의 나라는 조선을 사랑으로 감싸는 이런 질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비슷한 거죠. 자식은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는 이런 전통적인 중화 질서. 이걸 어떻게 보면 사랑의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의의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잘못하면 뭐 법적인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복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화 질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이 질서 안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그러려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냐고 상당히 부드럽게 여러 가지로 잘 타일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용장은요, 중국의 황제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용장의 그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조선의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유원하고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유원한테 이용장이 편지를 써가지고 조선이 문을 열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유원은 문 열 수 없다. 조선은 지금까지 주자 성리학을 철저히 믿어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냐. 조선은 못한다. 이렇게 딱 잡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중국 사이에 오가는 역관들이 있었다고. 역관. 이 사람들은 통역관이에요. 그러니 재밌는 것은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관들을 불러서 이용장이 왜 그 조선이 문을 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변원구라고 하는 사람, 이용숙이라고 하는 사람, 이용준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혹은 중국에 올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너희 조선에 가서 왕한테 왜 문을 열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용장의 그 주장은 뭐냐면은 조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조선을 자기 나라로 차지하려고 그런다. 영토에 대한 욕심이 있다. 러시아도 영토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일본도 영토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런데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미국이다. 미국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다. 사실 뭐 영국이나 프랑스도 그 당시에 별로 큰 영토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을 더 좋아했지요. 그래서 미국은 단지 통상만 요구하지, 통상만 요구하지 다른 것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손잡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용장이 미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다. 미국은 조선에게 유익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선 왕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약의 샘플을 알려주었습니다. 마건충이 이제 이용장의 참모인데 마건충한테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마건충의 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조미조약을 맺는다고 하지만은 조선에는 영사만 있고요. 조선의 영사는 중국에 있는 공사의 말을 듣도록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조미조약을 맺는데 미국의 공사는 조선에는 없고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이미 미국의 공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영사만 있고 조선의 영사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중국에 와 있는 미국 공사의 말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 가운데서도 역시 속방에 맞는 그러한 국제 질서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조선은 중국과 격이 다르다. 중국은 공사가 있는 나라고 조선은 영사가 있는 나라다. 여러분들 공사관하고 영사관은 다르죠. 공사나 대사는 국가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공사나 대사고 영사는 거기에 가 있는 교민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영사예요. 이런 측면에서 마건충이 이 당시에 생각했고 이용장이 생각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하자면 중국의 거의 식민지 비슷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마건충의 조약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써서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조선에서 중국에 간 사람들이 고종의 뜻을 중국에 알렸습니다. 조선도 미국과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슈펠트를 오게 했습니다. 슈펠트가 그 이용장이
미국엔 슈펠트한테 조선이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중국으로 와라. 그래서 1891년 7월에 중국으로 오게 돼서 7월에 이용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슈펠트는요, 크게 보면은 세 차례에 걸쳐서 조선에 옵니다. 하나는 1867년에 우리나라에 와요. 제너럴 샤먼 사건 직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80년에 우리나라에 와요. 그리고 1881년에 와서 1882년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와 조민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뒤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옵니다만은 조민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전부터 슈펠트와 이용장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슈펠트가 조선의 문을 열기를 일찌감치 원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민조약을 슈펠트 조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펠트를 오라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슈펠트가 와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러시아 위협이 컸습니다. 1880년에는요 러시아가 곧 내려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러시아와 청나라가 싸우고 있었다고요. 싸움이 어디서 벌어졌냐면요 1880년대 초에 1879년 80년 초에 어디서 싸움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 그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영국이나 프랑스가 중국을 도와줘가지고 싸움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디로 왔냐면 극동으로 와서 이제 극동에서 다시 한판 붙으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극동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은 러시아는 조선을 점령하려고 그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미조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미조약을 시도를 했지만은 이미 1880년 1981년이라고 적었는데 잘못 적었네요. 1881년을 1981년이라고 적었네요. 1880년 가을쯤 돼서는요 이미 너청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러시아와 청나라가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이미 맺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슈펠트가 와서 보니까 중국이 옛날처럼 조민조약을 빨리 맺으려고 하질 않아요. 뭐 느긋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노청조약을 맺어가지고 러시아 위협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조민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고 하는 거, 종속국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조민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위협은 지금 이미 사라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조민조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이 논문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1880년대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1881년 지나가면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의 목적은 아까 제일 첫 번에 얘기한 것처럼 조미조약을 맺고 조미조약 제1조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영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조선에 대한 중국의 그 종주권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땠느냐? 조선에서는요, 이제 아까 조선 책략을 통해서 미국과 손을 잡겠다고 그러니까 미국과 손 잡는 것은 좋은데 조선 책략 내용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을 아주 높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예수교보다 못하다. 예수교가 그런 그 유교보다 낫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유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개항만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라고 하는 것은 신사년이에요. 1881년이 척사, 기독교를 반대한다. 사이비 종교를 반대한다. 그래서 신사척사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척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신교를 배척하는 운동이 신사척사 운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조선이 미국과 문 여는 것은 괜찮지만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온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국이 와서 조선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내려온다, 또 일본이 유구를 먹은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면 어떻게 걱정이 되니까 미국이 도와준다니까 그건 좋다. 그러나 미국이 올 때 기독교까지 같이 오면 어떡하냐,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선의 입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회담이 진행됩니다. 여기 보정이 어디냐면요, 바로 천진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용장은요 중국의 아주 대단한 고급 관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머무르는 장소가 있고 겨울에 머무르는 장소가 있는데, 겨울에 머무르는 그런 장소가 보정이에요. 이 보정에서 이제 그 이용장이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조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먼저 그 슈펠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용장이 이제 슈펠트한테 지금 자기가 슈펠트 당신 여기에 왔으니까 당신과 회담하기 위해서 조선의 대표를 보내라고 연락을 했으니까 오고 가고 약 석 달이 걸린다. 그러니까 석 달은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1881년 7월 달에 한 거예요. 7월 중순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중순, 9월 중순, 10월 중순쯤 되면은 조선에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조선에서. 그러니까 이 슈펠트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가,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중국에 있는 미국 공사가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조선이 조약을 맺을 그런 마음이 없는가 보다, 당신 미국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적미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미국 정부에서 조선과 조약을 맺어라 라고 하는 연락이 오면서 정권 대표로 인준을 해줬다고요. 그리고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으려면요, 그 대표가 정권을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펠트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중국 청나라도요, 청나라 황제도 이용장한테 다시 정권을 위임을 하더라고. 네가 알아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조선 대표는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용장이 사실 우리가 중재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조약을 맺는 당사국은 미국과 조선이니까 조선 대표를 파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은 대표를 파송하지를 못했어요. 미국이나 중국이 조선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이 대표를 파송하지 않은 거예요. 왜 조선이 대표를 파송하지를 못했느냐? 이 당시 조선 사람들이 그 미국과 수교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정권 대표가 중국으로 가게 되면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나저나 신사적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반대를 하는데 말하자면 기름 붓는 격이라고요.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라고요. 그러니까 고종의 생각에는 중국에서 이용장의 지도 아래서 모든 조약이 잘 맺어지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이 어쩔 수 없다, 중국이 원하고 미국이 이렇게 와서 조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고종이 조약을 맺고 싶었지만은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작 중국에서 회의할 때 조선 대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윤식이 거기에 와 있었지만은 조선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요, 이용장이 김윤식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당신 그러지 말고 여기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좀 위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김윤식이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상당히 재밌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선 측이 어떠한 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의를 했어요. 이용장하고 김윤식이 이 협상에서 조선의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 가지 안이 있었어요. 세 가지 안이. 하나는
황준원이 만든 아니야. 일본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게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황준원이 안을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황준원 안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 이걸 제일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동민 안, 이것은 조선이 만든 안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마건충 안, 이것은 이용장이 만든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조선에는 공사를 두지 말고 영사만 두고 이 조선에 있는 영사는 중국에 와 있는 공사의 말을 듣도록 하는 종속 관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마건충 안이에요. 이 세 안을 놓고 이제 조선의 안을 만들었는데, 조선의 안의 결론은 뭐냐면은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속방 조여 문제, 그 속방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야 된다.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독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종교 문제. 세 번째는 조선의 관세 주권 인정. 이 강화도 조약이 있었어요. 그 일본하고 조선하고 통상 조약을 맺었는데 관세가 없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세금 없이, 일본 물품이 세금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가르쳐줬다고. 아니, 관세가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일본 물건이 조선에 올 때 세금 매기면은 조선 정부는 앉아가지고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는 이 관세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관세 주권 인정. 그다음에 시외법권 제한.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 상당히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서 한 거예요. 사실 속방조의 문제는 조선은 원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뭐 원하니까 그걸 넣은 거예요. 미국 측 입장은 뭐냐? 이 슈펠트하고 홀콤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공사였어요. 이 두 사람이 작성을 했는데, 첫 번째는 조선의 독립.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 동기는요, 그 일본과 미국 그 일본과 조선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중국이 중간에서 회방을 했기 때문에 그 못했는데, 이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보니까 조선은 완전히 독립국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켜서 근대적인 나라로 만든 것처럼 미국이 이제 조선을 근대적인 나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강화도 조약의 연장선상에서 조미 조약을 보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이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립국이 돼야 한다. 이 원칙이 미국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항로 개척. 이것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항로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조선 해안에서 풍랑을 만나면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한 항로 개척. 그다음 세 번째 통상 문제. 그리고 가능하면 통상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고 두 번째예요. 통상 많이 쓰면 좋지 뭐 별로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았지만은 미국은 별로 조선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안전한 항로를 개척하고 그 미국이 그 조선을 독립국으로 하는, 왜 이 조선의 독립을 강조했냐면요, 미국은 그 서양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제일 늦게 말하자면은 그 진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미국은 세계에 진출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갖지 않는다. 미국은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동양에 갈 때 동양에 있는 여러 나라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큰 외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첫 번에 문을 열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천진 회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82년 3월에서 4월 동안 본격적인 회담을 했어요. 이제 보정에서 천진을 왔다고요. 이용장이 천진을 왔다고,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회담을 하게 되는데, 예비 회담이 3월 9일 날 그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든지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다라고 하는 거 해야 된다. 미국은 그렇게 중국이 그걸 강조한다면은 우리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 미국은 조선이 독립국이기 때문에 1대1로 조약을 맺는 것이지 중국의 속방에서 중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본의 그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어야 된다면 결국 중국은 조선만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한테도 간섭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논리까지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회담이 이제 3월 25일 날 열리는데 중국과 조선이 합해서 만든 그 초안, 이 초안이 매우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면 매우 흥미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정과 외교 문제는 이제까지 주권을 행사해왔다. 속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조선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은 서로를 평등하게 대한다. 이것은 이제 서로 독립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는 만약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모욕을 하면 반드시 서로 후원하여 보호하거나 혹은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영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뭐냐면 소위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잘 조정을 해준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조정을 잘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칙에는 이러한 모든 조항은 중국 황제와 중국 예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지만은 결국 중국 황제한테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건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속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이 뭐 요구했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보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로 후원하여 보호하거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중국이 이 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조인트 프로텍터 오브 조선의 공동 보호자.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 그 미국이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거꾸로 말한다면은 미국과 중국이 조선을 공동 통치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을사 보호조약이에요. 이 보호라는 말 속에는요 상당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우리 조선을 같이 통치하자. 그러니까 책임도 지자. 다른 나라가 침략할 때 너희들이 막아달라. 또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고 하는 것을 온 다른 나라에다가 알려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이제 위상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지금 통상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조선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슈펠트가 이용장이 이런 얘기했을 때 나는 미국 정부로부터 무역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조약을 맺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어떤 면에서 이 보호는요 사실은 지금 말로 한다면 한미 동맹 1953년에 맺은 한미동맹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 보호조약은. 그런데 이 보호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이 말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미국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덥석해가지고 그래 좋다. 우리 같이 다스리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 거중조정 이건 받아들였어요. 보호라는 말을 빼놓고 만약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모욕한다면 반드시 서로 후원하거나 보호를 빼고 후원하거나 혹은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고종이 이것을 열심히 믿었죠. 그다음에 중국 예부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중국 황제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용장이 이제 조선은 뭘 요구했냐면은 이 조항 가운데서 기독교 선교는 그만다. 만일 기독교 선교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조항을 넣었는데 이용장이 반대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냥 말을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만일에 백성들이 선교에 대해서 허락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봐라 선교에 대한 조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타협점으로
반대 말도 없고 찬성 말도 없고 그냥 종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외교적인 타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진회담 계속 뭐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2차 회담이 이제 4월 1일 날, 아까 조선 측은 이제 그런 안을 냈고, 슈펠트가 조선 측이 주장하는 것들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취해법권의 제한, 취해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과거에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이 조약을 맺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있을 때 그 일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취해법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해법권 조항이 있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살 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시외 법권이지요. 그러나 만일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조선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런 취해 법권을 폐기한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취해 법권은 한시적인 제한적인 취해 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법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인 거예요. 관세 주권, 이것도 일본과 그 조선이 조약을 맺을 때는 관세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물건이 공짜로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다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조선이 관세를 맺을 때는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약 30% 정도 막 매기고 아주 뭐 높은 관세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품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조선 정부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그다음에 종교 문제, 조선이 종교 문제를 그렇게 염려하니까 그러면 종교 문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석방 조항 문제입니다. 이것이 3차 회담 때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석방 조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조선과 1대1로 조약을 맺는 것이지 중국의 허락하에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맺는 건 아니다. 중국이 지금 거중조정, 중재자는 중재자에서 끝나는 것이지 거기다 일조했다가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 이런 말씀 안 된다. 아주 미국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조약, 조인트 프로텍터 오브 코리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이런 조항을 수용을 하면은 그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되니까 미국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세 번째, 그러나 석방 조항은 수용 불가지만은 이제 이용장하고 슈펠트하고 어떻게 타협했냐면, 조약 내에는 석방 조항이 없지만은 조약이 끝난 다음에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그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밑에 조회 부록처럼 해가지고 조선 왕이 미국 대통령한테 조선은 옛날부터 중국의 속방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하나를 첨부하는 것, 그러니까 첨부 문서로 하나 하는 것, 그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 500년을 규정하는, 조선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이 일본에 들어가지 않냐고 있으나마나한 부록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부록 관계로 들어갔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조선은 이미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조미조약을 정리를 하면은 중국은 결국 너일의 위협 아래 미국과 함께 조선을 속방을 유지하기로 했다. 속방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가능하면 러시아의 위협에서 조선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중국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해요. 조선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것이죠. 속방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지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변두리를. 지금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미국은 태평양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로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선은 이제 미국이 도와준다니까 좋은 거죠. 거중조정 이것은 봐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맺되 그 기독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조선의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중국은 속방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미국은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조선은 미국의 거중조정은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안 된다. 이것이 입장이었고, 이것이 적절하게 배열된 것이 이 조미조약인데, 결국 여기에서 제일 손해본 것이 뭡니까? 자기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나라가 어디죠? 내가 볼 땐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것까지 속방조약을 넣으려고 조약을 맺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속방조약을 못 넣었다고, 부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실패한 거예요. 나는 이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속방조약을 넣으려고 조미조약을 시작을 했는데 못 넣었어요. 그건 뭐냐?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 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게 매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사실 속방, 어떠냐, 우리나라는 원래 중국의 속방인데, 그런 조선이 원해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조선을 독립시켜준 거예요. 사실은 1945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독립시켜준 것이지.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평가는 하면은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은 제국주의적인 침략자가 아니라 극동 분쟁의 해결자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중국은 조미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속방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원해 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미조약은 조선이 중화질서에서 만국공법 질서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조미조약에는 종교에 관한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문화교류의 조항이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조항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를 시작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진 2개를 넣었는데, 사실 이런 행사가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영익강좌에서 이런 강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중단해 주시죠, 교수님. 예.